네가 뭘 받든 입 여는 순간 네 인생이랑 뱃속의 아이까지 끝장날 줄 알아. 알겠어? 딸을 만나러 가던 산부인과 복도에서 낯익지만 낯선 아기에 찬 사위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내 딸과 그 앞에서 악마처럼 서늘하게 협박을 내뱉는 사위놈의 얼굴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오직 내 딸의 흐느낌과 내 안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이 있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곱게 키운 외동딸 서연이는 늘 제 자랑이었고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딸이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수줍게 웃으며 속삭이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걸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의 옆에 선 그 남자, 민준이라는 사위될 아이는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 유능한 태도, 그리고 부족함 없어 보이는 집안까지. 작은 유기농 식품 업체를 운영하며 홀로 딸을 키워온 저로서는 딸이 이런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난 것이 과분한 행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딸의 결혼을 축복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상견례를 위해 약속된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테니까요. 먼저 와서 기다리던 민준이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곧이어 룸의 묵직한 미닫이 문이 사르락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 여자. 안사돈 될 사람 이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세상의 시간은 30년 전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싸늘한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던 눈빛.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판로를 뚫기 위해 발버둥치던 제 젊은 날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얼굴.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우아함이라는 두꺼운 가면을 더 씌웠지만 약자를 벌레처럼 내려다보는 그 오만한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어머, 박 사장. 아니, 이게 누구신지. 세상 참 좁네요. 우리가 이렇게 사돈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혜정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그 속엔 면도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대표님. 아니, 이제는 안사 부인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혜정은 그런 제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딸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경매장에 나온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노골적이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워낙 보는 눈이 까다로워서요. 서연 양은 참 복스럽게 생겨서 좋네. 하지만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잘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세상 물정 모르는 제 순진한 딸은 바짝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 가여운 대답을 듣는 혜정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예비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만족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순한 양을 앞에 둔 굶주린 이리의 미소였습니다. 상견례 내내 저는 사내 진미가 차려진 상 위에서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혜정은 시종일관 자신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운영하는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그리고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에둘러 자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교양 있는 척 온화한 말투를 썼지만 저를 향한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30년 전의 멸시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며느리의 어미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에 저는 몇 번이고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제 눈치만 살피던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 혹시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우리 딸.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중요한 자리라 긴장했나 봐.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저 여자는 내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 집은 불구덩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사랑의 눈이 먼 딸에게 제 불길한 예감은 늙은 어미의 노파심 어린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제발 제 기억 속의 혜정이 지금의 혜정과 다른 사람이기를, 세월이 흘러 그녀도 사람다운 마음을 갖게 되었기를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제 기도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벌써부터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예단 문제로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만 하셔. 내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원래 어른들은 다 그러실 수 있어.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거겠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애써 딸을 위로했지만 제 마음속 불안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혜정은 절대 변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자기 아래에 두고 통제하고 군림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슬 퍼런 칼날의 끝이 제 금쪽 같은 딸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 전 혜정의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 애쓰던 시절이 어제실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밤새워 개발한 신제품 샘플을 들고 찾아갔을 때 혜정은 샘플을 확인하지도 않고 제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단가를 후려치려 들었죠. 박 사장,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당신 같은 작은 업체가 우리랑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가격에 못하겠으면 다른 업체 알아보든가. 그때의 저는 자본도 힘도 없어 그 치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그날의 굴욕을 잊지 않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며 악착같이 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자산과 기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저는 제 딸을 지켜야만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한 뒤였습니다. 서연아,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 엄마. 민준 씨가 옆에서 잘 챙겨주고 있어. 걱정 마. 딸의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미세한 불안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남자는 과연 제 딸의 굳건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제 어미의 꼭두각시에 불과할까요? 결혼식 날의 덧없는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웨딩드레스와 하객들의 축복은 이제 빛바랜 사진 속에만 존재할 뿐, 제 딸 서연이의 현실은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과도 같았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혜정의 교묘한 정신적 학대는 서연이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널 위한 것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독약 같은 조언들이었습니다. 서연아, 넌 이제 평범한 집 딸이 아니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는 걸 한시도 잊어선 안 돼. 말투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단다. 혜정은 주말 아침마다 예고도 없이 신혼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매의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지적질을 해댔습니다. 어머, 여긴 먼지가 그대로 있네. 살림이라는 건 말이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정성에서 시작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한 번은 서연이가 밤새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을 차려내자 혜정은 국을 한 숟가락 맛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짜다. 넌 친정에서 요리도 안 배우고 뭘 한 거니? 우리 민준이가 이런 음식을 먹고 어떻게 기운내서 일을 하겠어. 서연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은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정이 돌아간 뒤에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우리 엄마 입맛이 워낙 까다로우시니까. 저는 딸과의 통화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어머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아니야, 우리 딸.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너대로 편하게 있어도 괜찮아. 애써 딸을 위로했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혜정의 방식은 교묘하고 악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대신 사람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려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기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학대였습니다. 민준의 통제 역시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걱정인 척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세상이 험한데 밤늦게 친구들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어. 그렇게 서연이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하나둘씩 줄여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적인 통제였습니다. 민주는 생활비가 든 카드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이걸로만 써. 어디에 쓰는지 장부에도 꼼꼼히 기록하고. 우리 집은 돈을 허투루 쓰는 집안이 아니니까. 서연이가 작은 옷 하나, 화장품 하나를 살 때도 민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완벽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딸의 세상은 시댁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감옥 안에서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는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다 문득 남편의 서재를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평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서연이는 그 금지된 공간에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남편의 진짜 모습을, 이 숨막히는 결혼 생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재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 한 편을 닦던 서연이는 실수로 책 몇 권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허리를 숙여 책을 집어 올리던 그녀의 눈에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금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서연이는
무심코 금고 문을 당겨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금고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계 장부처럼 보이는 그 서류에는 서연이가 이해하기 힘든 숫자들과 회사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을 더 넘겨보던 서연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이중 장부였습니다. 실제 매출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정황,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 가리고 거액의 비자금이 혜정과 민준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까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서연이가 보기에도 그것은 명백한 범죄의 기록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가 행세를 하는 시어머니와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편이라 믿었던 민준의 진짜 얼굴이 바로 이 서류 뭉치 안에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이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새 서재 문 앞에 민준이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서연이가 알던 다정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것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거 이리 내놔. 민준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장부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 건 전부 잊어.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잖아. 어떻게 이런 일을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서연이가 겨우 용기를 내어 소리치는 순간 민준의 눈빛이 흉흉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습니다. 세상? 이 집안일은 어머니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아파 민준 씨, 이거나.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이 서재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는 날엔 그땐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알았어? 민준은 서연의 팔을 뿌리치듯 놓으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아니, 타인보다 더 무서운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던 적이었습니다. 서재에 홀로 남겨진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려한 감옥의 문이 이제는 쇠창살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서재에서 남편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이중장부를 발견한 그날 이후 서연이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거실도 포근해야 할 부부의 침실도 이제는 숨막히는 감옥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교도관의 눈빛으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아주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서연이의 신경을 날카롭게 찔러댔습니다. 민준의 감시는 집요하고 치밀했습니다. 서연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심지어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하는지까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의 다정했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명령과 의심 그리고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동네 산책 좀. 누구 만나고 온 거 아니고? 아니야, 그냥 정말 혼자 있었어. 서연이는 매 순간 취조당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며칠째 계속되던 메스꺼움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르고 하얀 막대 위에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난 두 줄. 서연이는 그 두 줄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피어난 작은 생명. 서연이는 기쁨보다 거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걸까? 이 여리고 작은 생명마저 저들의 불행한 삶에 얽히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절망 속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서연이는 일단 혼자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에게는, 그리고 혜정에게는 아직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기쁨과 희망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님. 임신 6주 차네요. 여기 아기집이 아주 예쁘게 자리 잡았어요. 의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참아왔던 서연이의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작은 점으로 존재하는 생명의 신비가 주는 감동은 너무나 컸습니다. 의사는 감격의 눈물이라 생각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서연이는 작은 아기집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뒤엉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저 엄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요즘 들어 딸의 목소리는 늘 저랬지만 오늘의 그 떨림은 유독 더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준이 그놈이 또.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임신했대. 엄마, 나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너무 기뻐. 와서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뭐? 임신? 알았어, 알았어. 우리 딸 장하다. 당장 갈게.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 금방 갈게.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택시에 몸을 싣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해 서연이가 있다는 2층 산부인과로 향하는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저 모퉁이만 돌면 드디어 제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하지만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아기에 찬 사위놈의 목소리가 복도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내가 뭘 받든 입 여는 순간 내 인생, 너와 뱃속의 아이까지 끝장이야. 알아들어? 제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가 왜 여기에? 어떻게 알고?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 딸이 저 짐승의 소나기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안고 서둘러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내 딸 서연이,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지옥의 악마처럼 서늘한 표정으로 딸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위놈 최민준.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잔인한 경고와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의 손에 들려있던 초음파 사진을 빼앗아든 그는 그것을 보란 듯이 서연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연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 하지만 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딴 종이 쪼가리보다 우리 집안이 훨씬 중요해. 알아들어? 이성을 잃은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뺨을 때리려 손을 쳐드는 순간 민준은 그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내가 감히. 그리고는 서연이를 그대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가 넘어졌고 민주는 넘어진 아내의 배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제 등장에 잠시 주춤했던 민주는 이내 저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장모님까지 오셨네. 잘 됐군요. 이 꼴 좀 보십시오.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분수도 모르고 날뜁니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넘어져 있는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이의 원피스 아래로 붉은 피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자국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피, 서연아, 너 피 흘리고 있잖아. 어디 다친 거야? 서연이는 배를 감싸 쥔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우리 아기 어떡해. 저는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의사 좀 불러주세요. 여기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제발. 제 절규에 놀란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달려나오고 서연이는 급하게 이동 침대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는 그 모든 소란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초음파 사진 조각들을 떨리는 손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속에서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부 충격을 받아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유산기가 심하니 당분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아이를 지켰다는 안도감도 잠시, 제 안에서는 지옥의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손주에게, 이혜정, 최민준, 내가 내 놈들을 내 손으로 반드시 지옥에 쳐넣고 말리라. 저는 병원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빨간 불빛이 방금 전 민준이 저지른 모든 만행을 똑똑히 기록했을 터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복수의 맹세였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인형처럼 누워있는 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 작은 얼굴 위로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곁에서 행복을 속삭이던 내 딸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손에 처참히 찢겨버려진 가여운 영혼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산모님, 이제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 면회는 최소화해 주십시오.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연이는 1인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간간히 잠결에 서연이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는 잠꼬대를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혜정과 민준이 딸에게 얼마나 깊은 공포를 심어 놓았는지 그 잠꼬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마치 인자한 시어머니인 양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아가, 몸은 좀 어떠니? 민준이한테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며?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뱃속에 귀한 손주까지 품고 있으면서. 혜정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에게 맞서? 내 주제를 알아라라고 말하는 듯한 서슬 퍼런 경고의 눈빛. 서연이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제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혜정의 그 위선적인 얼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 사부인 오셨어요? 우리 서연이가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뭐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대표님께서 더 놀라셨겠습니다. 귀한 손주 잃을 뻔했는데. 저는 혜정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더 이상 그녀를 사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왜 그렇게 나를 세우세요? 다 한 가족인데. 가족이요? 임신한 며느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아들이라는 작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이제야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며느리 부주의 탓입니까? 그게 가족이 할 짓입니까? 제 일갈에 혜정의 얼굴에서 자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 딸이 내 아들 뺨을 먼저 때렸다던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내 딸이 왜 그랬을지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를 해치려 들면 물어뜯는 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뭐, 짐승? 지금 누구한테 짐승이라는 거야? 혜정과 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당해야만 했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어미였습니다. 내 딸과 내 손주,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더 건드렸다가는 내가 당신들 인생 전부를 걸고서라도 무너뜨릴 겁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아 줄 테니 각오 단단히 하세요. 제 선전포고에 혜정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 작은 식품업체 사장 주제에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날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혜정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긴 채 병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래, 이혜정.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저는 병원을 빠져나와 제가 아는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경희입니다.
제 딸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유산할 뻔했고요. 이혼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뒤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정폭력은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병원 복도 CCTV 확보할 수 있을까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커집니다. 따님이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저는 딸의 곁에서 조심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혼하자. 엄마가 다 도와줄게. 더 이상 그 지옥에서 살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정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도끼였습니다. 아니, 엄마. 나 이혼 안 해. 아니, 못해.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대로 물러나면 저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겠지. 난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나 저 사람들한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가 받은 고통 그대로 돌려줄 거야. 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에서 30년 전에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내 딸은 약하지 않았다. 딸의 결심을 확인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CCTV 영상 확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영상을 얻을 방법은 없을까? 저는 제가 가진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병원 보안팀에 근무하는 과거 제게 작은 신세를 졌던 사람.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제 딸이 이 병원 산부인과 복도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날의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사례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며칠간의 설득 끝에 저는 마침내 USB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모든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복수의 첫 번째 무기가 준비된 것입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서연아, 이제 선택은 내 몫이야. 이걸로 저놈들을 고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확실한 때를 기다릴 수도 있어. 서연이는 한참 동안 USB를 손에 쥐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래. 뭐? 서연아, 제정신이야? 그 지옥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응.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난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 집안의 비밀, 그리고 저들의 약점,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낼 거야. 그리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모든 걸 터뜨릴 거야. 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녀의 지독한 복수가 그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퇴원하는 날 서연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강철로 된 가면이 씌워진 듯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냉정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결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모녀의 전쟁이었고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난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김서연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기다렸다는 듯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가증스러운 걱정과 안도의 미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몸은 괜찮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다 내가 부주의했던 탓이야. 미안해.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의 손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됐어. 당신 연기, 이제 지긋지긋해.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그를 무시한 채 꼿꼿한 자세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혜정이 우아한 자태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제 괜찮은 게냐? 어서 이리 와 앉아보렴. 내가 너를 위해 귀한 약을 지어왔단다. 혜정의 위선은 민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자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서연이를 맞았습니다. 서연이는 혜정이 건네는 탕약을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 몸, 제가 잘 챙겨서 어머님께 심력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의 태연한 태도에 혜정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번 밟아주니 제대로 길들여졌군.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의 말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했으며 민준에게는 더없이 살가운 아내인 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고 저녁에는 지친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혜정과 민준은 서연이가 병원에서의 일을 계기로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계심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서연이는 낮에는 순종적인 며느리로 밤에는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을 가는 전사로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서재에서 발견했던 이중장부 그 원본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재를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언제 서재에 들어가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중요한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서연이는 그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민준이 출장을 떠난 날 밤 서연이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들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시작해. 저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서재 문은 최첨단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에 대한 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제 사업체 보안을 담당했던 전문가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디지털 도어록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서연이는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조심스럽게 도어록을 해제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정갈했지만 서연에게는 범죄의 소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책장으로 다가가
이중 장부가 숨겨져 있던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하지 않고 제가 미리 알려준 대로 금고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금고 제조사와 모델명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같은 모델의 금고를 여는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없이는 열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엄마, 금고가 안 열려. 어떡하지? 서연아, 당황하지 마. 다른 계획으로 가자. 저는 이미 금고가 열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바로 민준의 노트북이었습니다. 민준은 모든 중요한 서류를 디지털 파일로도 백업해두는 치밀한 성격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노트북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아마 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혹은 민준이 자신의 생일일 거야. 차례대로 다 눌러봐.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여러 조합의 숫자를 입력했지만 노트북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혜정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찰칵!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민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내도 자신도 아닌 바로 그의 어머니 이혜정이었던 것입니다. 서연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 안의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자료라는 폴더 안에 중요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폴더. 그 안에는 회계자료라는 이름의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찾던 바로 그 이중장부 파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망설이지 않고 제가 미리 준비해둔 소형 USB에 모든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복사되는 동안 그녀는 서재 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민준과 혜정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서연이는 서재를 원래 상태 그대로 정리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저들의 목숨줄과도 같은 증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보고 싶었지?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어머, 당신 오셨어요? 고생 많았죠? 어서 씻고 나오세요. 맛있는 저녁 차려놨어요. 민주는 그런 서연의 모습에 완전히 무장해제된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 잠든 사이 서연이는 거실에서 저와 통화하며 다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엄마, 증거는 확보했어.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서연아, 아직 때가 아니야.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저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혜정의 약점을 잡아야 해. 혜정의 약점. 그것은 바로 그녀의 어두운 과거와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하는 또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혜정의 주변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정에게는 민준 외에 숨겨놓은 또 다른 자식이 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지금 혜정의 사업을 돕고 있는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혜정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집안에서 혜정과 그 최측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얼마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이혜정 대표의 아들 최민준 외에
또 다른 자식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름은 강지훈. 현재 이혜정 대표의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 중입니다. 흥신소 직원이 건넨 서류에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역시나 현재 혜정의 회사 고문 변호사로 있는 강태석이었습니다. 혜정은 남편이 죽기 전부터 강태석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강지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회사 핵심 요직에 앉히고 내연남을 법률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만의 왕국을 견고하게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모를 겁니다. 최민준은 강지훈을 그저 어머니가 신임하는 유능한 직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정 대표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듣고 전율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제게 내려준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혜정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명예와 가족.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카드. 서연이는 집안에서 혜정의 휴대폰을 통해 혜정과 강태석, 강지훈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중장부 파일, 산부인과 CCTV 영상, 그리고 혜정의 불륜과 혼외자 증거까지. 이제 남은 것은 이 폭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연아, 너무 서두르면 안 돼.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해. 저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완벽한 순간은 정기주주총회일로 정해졌습니다. 혜정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랑하며 자신의 경영 능력을 과시하고 주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이야말로 그녀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의 회사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왔지만 제 지분만으로는 회의만을 통과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소액 주주연대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혜성그룹의 주주 박경희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혜정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을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회사의 주인은 대주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주들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혜정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자료 일부를 흘리며 그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동시에 혜정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이사들을 포섭하여 제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혜정의 발밑에서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반란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저는 제 딸 서연이와 함께 당당하게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체로 혜정의 부도덕함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제 등장에 혜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내까짓게 어쩔 건데 하는 오만한 눈빛이었습니다. 주주총회는 혜정의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뛰어난 실적과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주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대표이사 재신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의장님,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저는 대주주 박경희로서 현 이혜정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동에 제청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경희, 내가 지금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행패는 당신이 부리고 있는 거겠죠. 이혜정 씨.
이제부터는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 온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주주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이혜정 대표의 진짜 얼굴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장면은 산부인과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민준이 임신한 서연이를 폭행하는 충격적인 장면. 회의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저 영상 당장 끄란 말이야. 혜정이 고함을 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중장부 파일과 수백억 대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정과 강태석, 강지훈의 사진과 은밀한 문자들. 모든 영상이 끝나고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정과 민준, 그리고 강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래도 이혜정 씨를 대표로 신임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며느리를 폭행하는 아들을 감싸고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빼돌리고 심지어 부도덕한 관계로 회사를 더럽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 외침에 제가 미리 포섭해둔 이사들과 소액주주들이 동조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혜정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혜정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혜정 대표 해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경비원들에게 끌려 초라하게 회의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폐위된 것입니다. 민준 역시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저는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해냈어.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아니야, 엄마. 엄마가 해낸 거야. 고마워, 엄마.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승리는 단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할 차례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우리 모녀의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모든 방송과 신문의 헤드라인은 혜성그룹 오너 일가의 몰락을 떠들어댔고 인터넷은 혜정과 민준의 추악한 민낯을 조롱하는 댓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옥 같던 시댁에서 나와 제품에 안겨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혜정이라는 여자는 그 정도로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이사 자리에서 쫓겨나고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는 치욕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막대한 부와 인맥을 총동원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경희, 그리고 내 며느리라는 그 계집애,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천만에. 진정한 지옥이 뭔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혜정은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하는 동시에 언론을 움직여 추악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매수된 기자들은 앞다투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충격. 혜성그룹 며느리 재산 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모함. 알고 보니 분류는 며느리 쪽. 뱃속 아이의 친부는 누구인가? 정신과 진료 기록 다수, 며느리의 과대망상과
피해의식이 부른 참극. 세상의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를 동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랑 남편을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저게 무슨 짓이야. 원래 좀 이상한 여자라던데. 등의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욕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떠났어야 했을까?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서연이는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댓글들을 보며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